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한옥마을 남쪽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서울로 올라가 영화판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영화 감독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자원 확보를 목표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화자는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10개의 단편 안에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주인공이면서 또 서로에게 조연이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한옥마을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큰 맥락을 갖는 장편극이 됩니다. 관광지가 된 한옥마을에서 자본의 힘에 눌린 토박이들의 소박하지만 치열한 삶의 이야기, 사진 한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남쪽 사람들, 지은이 권행백, 사진 한 장. 지루한 장마에 모처럼 틈이 생겼다. 사자견 2마리를 앞세워 싸전다리 및 좁은 계단을 밟아 천변 산책로로 들어섰다. 올려다본 둑 너머로 한옥마을에 늘어선 지붕들이 북쪽 하늘을 이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빠져나온 황토빛이 포근했다. 몸피를 부풀린 전주천이 시멘트로 포장된 산책로까지 바투 다가와 넘실거렸다. 길게 자란 풀리파리들은 물길에 휩쓸려 누워버렸다. 동네 여자들이 쌈지공원에 젖은 운동기구를 붙잡고 몸을 흔들었다. 나는 저녁 무렵의 천변 산책이 주는 만족감을 뱃속으로 들이마셨다. 숙해들의 씩씩거리는 숨소리에 목줄 쥔 소나귀를 조였다. 2돌도 안 된 녀석들 치곤 힘이 제법이었다. 언젠가부터 녀석들이 나의 산책의 동반자가 되었다. 숫사자처럼 큰 머리통에 갈색으로 뻗은 갈기가 언제 봐도 그럴듯했다. 나는 구서방을 도와 수시로 사자견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잘 가꾼 마당과 적당히 늘어진 한옥의 처마가 커나가는 녀석들의 배경으로 그만이었다. 독특한 광고 모델 덕분인지 구서방의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이 꾸준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업소들은 제 나름의 광고 전략을 구사했다. 적당한 모델을 구해 사진을 전시하며 업소와의 인연을 과시하는 노하우는 여전히 유효했다. 하늘이 잿빛으로 닫혔다. 무대 조명처럼 내려와 이슬을 말리던 노란 빛이 풀밭에서 불현듯 사라졌다. 느닷없이 바람이 천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들을 한쪽으로 밀었다. 이파리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동그란 열매들도 물속으로 빨려들었다. 물오리 가족이 불이 나게 흩어졌다. 나는 막연한 걱정으로 미간을 좁혔다. 구서방의 불안한 넋두리가 들리는 듯했다. 작년 봄의 일이었다. 뜬금없는 낙타바이러스가 뉴스 화면을 덮었다. 내국인들이 먼저 무르춤해졌고 심심찮게 나타나던 서양인들이나 일본 관광객들도 자취를 감췄다. 숙박업소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왔다. 지자체에서 광고에 열을 올렸지만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 오픈 때 얻은 대출 이자가 구서방의 명치 끝에 매달렸다. 다행히 보건당국의 종결 선언에 맞춰 중국인들이 먼저 몰려들었다. 단비였다. 전주천 북쪽 한옥마을을 채우고 넘친 숙박 수요가 강남의 서학동까지 신압으로 떠내려왔다. 내국인이 넘칠 땐 중국인들이 달갑지 않았었다. 시끄럽게 몰려다니며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그들의 방문이 걱정스러웠다. 뽀얗게 빨아말린 이부자리에 발자국이 찍히거나 꼬부라진 털이 굴러다니면 그들이 자고 나간 자리였다. 하지만 그것도 이젠 철없는 투정이 되었다. 또다시 먼 발치에서 먹구름이 어른거렸다.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위협이 전주천의 탕류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관광객 송출부터 끊어버릴 태세였다. 미국이 이 땅에 배치한다는
개폰지 레이던지 하는 그놈의 정체 모를 물건 때문이었다. 굵은 목통으로 그르렁대는 녀석들이 목줄을 당기며 백일몽을 깨웠다. 막 태어나서 데려올 때는 심란했단다. 양순회관 주인 양순 씨가 구서방에게 강아지 좀 키워볼 생각 없냐고 물었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가 너무 많았던 거였다. 마침 식당을 이전 개업한 직후라 기르던 암컷이 주는 축하 선물로 여기려 했지만 그녀 혼자 기르기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양순 씨가 내게도 생색을 냈다. 녀석들의 처진 눈꼬리들이 양순 씨를 닮아 있었다. 산책을 마칠 때면 녀석들이 양순 씨의 식당 앞으로 어김없이 나를 이끈다. 덕분에 나는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그녀의 사정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오리고기 장사로 아들 둘, 딸 하나를 길러냈다. 양순 씨가 한옥마을 안에서 지금의 서학동으로 자리를 옮긴 건 이태 전이었다. 솟아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년 넘게 불판에 오리를 구워댔지만 내 점포의 꿈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잡힐 듯 미끄러지곤 했다. 모아놓은 건 암투병하던 남편이 없애버렸고 자투리마저도 큰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빠져나갔다. 사업이라야 기껏 프랜차이즈 빵집과 돈가스 가게, 커피 전문점 등을 드나드는 정도였다. 돈이 고이지 않기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큰아들은 폐업과 개업을 반복했다. 쾌한 몰골에 처자식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딱 한 번만 더를 읊조리는 자식놈을 어미가 차마 내칠 수 없었다. 전주천 이남으로 밀려난 뒤로는 단골 모으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관광단지 밖이라 유동인구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좀 된다 싶으면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늘어섰다. 오늘도 고기 냄새를 맡은 게로군 목줄이 팽팽해졌다. 싸전다리를 건너와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예술인 마을로 접어들었다. 드문드문 세워둔 자동차들 뒤로 양순회관 돌출 간판이 보였다. 녀석들이 갑자기 지저대며 내 몸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다 끌어가면 나는 뭘 먹고 산대요? 해도 너무 허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양순 씨는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다. 어지간해서는 얼굴 붉히지 않는 양순 씨에게 뭔가 단단히 틀어진 모양이었다. 환갑에 들어선 이마가 주름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맞은편 싸전식당 소씨가 주변을 흘끗거리며 대거리를 질렀다. 제발로 들어오는 손님을 나더러 어쩌란 말이여. 거기서도 좁게 집어주던지. GBS 출연 맛집이라는 썬팅 글씨가 보였다. 며칠 전부터 소씨의 식당 출입문 위에 현수막이 가로로 걸려 있었다. 주방장 모자를 높여 쓴 소씨가 웃고 있었다. 젊은 여자 리포터가 들이댄 마이크가 소씨의 두툼한 입술에 닿을 듯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내 귀퉁이를 잡아맨 현수막이 활개를 치며 눈길을 끌었다. 나는 소씨의 식당 안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10명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옷차림. 한눈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 테이블 위 불판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렸다. 양순 씨가 소씨의 턱 밑으로 바짝 붙였다. 그녀의 작은 키가 더욱 낮아 보이고 불룩 튀어나온 사내의 배에 여자의 조그만 얼굴이 묻히는 듯했다. 아니 근다고 기왕 앉은 손님들을 빼내가는 수가 시상천지에 어딨다요? 내가 빼냈소? 지그들이 삼겹살로 마음을 바꾼 거 아니겠냐고. 얼결에 오리고기집으로 몰려들어간 손님들을 가이드가 삼겹살집으로 옮겨 앉힌 게 화근이었다. 약삭빠른 가이드가 구전을 찔러주는 소씨에게 손님을 몰아준 것이었다. 외국인들이야 그런 사정에 무신경할 것이고 개 2마리가 거칠게 지저대는 틈에 소씨가 슬그머니 자신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양순 씨가 다가온 나를 일별했다. 나 좀 보시오잉? 그녀는 볼멘 소리를 한참 늘어놓다가 불현듯 내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생각해본께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게 비네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버켓 낀 입술을 핥았다. 내가 최중의 양순 씨로부터 사진 한 장을 건네받은 건 보름 전쯤이었다. 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틈에 어쩌다 내가 끼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구서방의 부탁이 있었고 나는 기꺼이 대리인이 되었다. 양순 회관에 뻘쭘하게 들어서는 나를 중년의 두 사내가 반겼다. 김화백과 홍화백이었다. 나는 홍의 오른쪽에 엉덩이를 붙였다. 안진뱅이 식탁 맞은편에 앉은 김의 얼굴이 바짝 다가왔다. 모처럼의 선거에 품위를 지켜가며 예술인답게 잘 해보자는 자리였다. 이 나이에 서로 헐뜯어봤자 모양만 빠진 깨로. 이구동성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경쟁자 사이에 일어있던 분위기가 녹아내렸다. 두 사내는 이윽고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다. 화가들이 예술인 마을의 주도권을 놓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두 약체 후보를 손잡게 한 것이었다. 제3의 후보는 재즈 피아니스트였다. 줄곧 화가들이 해온 촌장을 이젠 음악가로 교체하자는 주장이 먹혀들고 있었다. 그가 유치할 음악 행사는 그림 전시보다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호소도 그럴듯했다. 그간 서학동에 20개가 넘는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고 화가나 음악가, 도예가들이 작업실을 겸하고 있는 곳이 꽤 있었다. 구서방과 그의 아내 수경이 이끄는 강남 게스트하우스 모임의 상당수 회원이 촌장 선거의 유권자였다. 나는 두 입후보자가 굳이 구서방을 불러내려던 이유를 금세 눈치챘다. 화가 후보를 도와달라는 뜻이고 단일화가 성사되면 단일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는 거겠지. 나는 그 자리에서 단일화의 입회인 겸 증인이 된 셈이었다. 선거운동을 시키기엔 구서방보다 백수로 보이는 내가 편할 것이었다. 더구나 홍화백에게 나는 만만한 고등학교 후배였다. 음악가 후보는 게스트하우스와는 무관해 다행이었다. 그가 수경의 회원이었다면 모임 안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뻔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술인 마을 발전 방안도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왔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광고에 힘 좀 써보자며 열을 올렸다. 이 지역 출신 연예인들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안주로 올랐다. 예술인이라는 신분이 생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새삼말해 뭐하나. 연예인이 예술인에 속하는지도 자문할 필요가 없었다. 둘은 접붙일 수도 없는 종자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서학동 예술인 중에는 차라리 게스트하우스에 수입을 기대는 이가 많았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도자기나 그림만 믿고 있기에도 못하므로. 그들은 집수리에도 열을 올렸다. 주로 작업실 겸 전시관을 아래층에, 위층엔 객실을 배치했다. 김화백의 집도 비슷한 구조였다. 초록 그림으로 이름 붙인 홍화백의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 초록 그림에는 위아래로 방이 5개였다. 아래층 2개 중 하나는 홍화백의 작업실이었다. 하여 그는 아래층 하나와 위층 3개를 손님들에게 내주고 있었다. 화가의 집이라는 걸 눈치챌 만한 태코였지만 관광객들이 찾아가기엔 쉽지 않았다. 그의 집은 한옥마을에서 멀었고 관광객들은 예술인 마을의 남쪽 꼬리쯤에 붙은 좁은 골목길을 찾아내야 했다. 시멘트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꼬부라지는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도 까다로웠다. 촌장 후보마다 시의 지원사업 대상에 서학동 예술인 마을을 기필코 포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숙박객을 끌어들일 묘안은 홍화백에게도 다급해 보였다. 그것이 그의 최우선 역점 사업이 될 것이었다. 추가로 올린 오리고기가 익기도 전에 다시 몇 순배가 돌았다. 사내들의 얼굴이 불쾌해졌다. 양순 씨가 끼어들었다. 대충 엿들었나 보았다. 연예인 광고가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우리도 헷갈릴 때쯤이었다. 요번에 사장님들이 힘을 좁게 써줘야 되지 않겠소잉? 우리 같은 밥장사도 잘 되는 방향으로다가.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았는데 양순 씨가 문득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맥주 박스를 층층이 쌓아 올려 겨우 사람 하나가 몸을 비틀어 들어갈 좁은 틈에 거울이 걸려 있었다. 박스에 가려진 거울의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 빠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바로 거기에 끼워두었던 사진을 뽑아들고 사내들의 술자리로 돌아왔다. 어른 손바닥 2배쯤 되는 크기였다. 표면에 파리똥 같은 찌꺼기가 깔려 있었고 그것은 불판에서 튕겨진 기름때 같았다. 가장자리에는 지문 같은 얼룩도 찍혀 있었는데 그건 김치국물 묻은 손가락 자국이었다. 20대 초반의 앳된 사내들이 그 속에서 서로 어깨를 끼운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소속사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흔한 장면이 아니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어느 극성팬이 찍은 것이려니 각자의 얼굴 밑에 검정 매직펜으로 휘갈긴 사인들이 날렵했다. 사진에 직접 쓴 글씨들로 보아 복사본은 아닌 셈이었다. 요즘 잘 나가는 4인조 아이돌 그룹 S4U 멤버들임을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김화백이 흥얼거렸다. 그들의 히트곡 트라이앵글송, 발라드로 애절하게 시작되는 멜로디가 후렴에서 반복되며 랩처럼 빨라졌다. 삼각관계를 비꼬듯 풀어나가는 자조적인 가사. 홍화백이 턱짓으로 박자를 맞추며 끼어들었다. 나도 후렴구에 흥을 얹었다. 어린 가수들을 흉내내는 늑다리들의 어깨가 앉은 채로 들썩거렸다. 야가 갸요. 양순 씨의 검지가 한 아이의 얼굴 위에서 멈췄다. 영빈이었다. 갸가 맞지? 맞네 맞어 갸요. TV 앞에 모인 서학동 사람들이 떠들썩했었다. 서학동에서 스타가 나왔다며 양순 씨도 그 아이가 서울로 올라간 뒤로 더 이상 볼 수 없었단다. 양순 씨가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말허리가 잘릴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양옆으로 빠르게 굴렀다. 오래전 전주지청에서 파견 근무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가 술집에서 만난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녀가 아들 하나를 낳아 서학동에서 길렀는데 그 아들 영빈은 이태 전까지 전주 효자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 아이의 본명은 구석이었다. 제 어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귀석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녀는 애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는 식으로 은근히 배경을 과시하곤 했다. 아이들은 그를 여전히 구석이라고 불렀고 재수없는 놈으로 따돌렸다. 구석으로 몰릴수록 그는 엇나갔다. 교사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꺼내 물었고 걸핏하면 술에 취해 주먹질을 했다.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으나 그때마다 쉽사리 훈방되었다. 제 아비가 검찰청 고위 간부라는 소문을 무시하기도 애매한 구석이었다. 근신과 정학을 반복하던 아이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 제 엄마가 교장에게 빌어 퇴학을 겨우 면하고 서울로 전학을 시켰다. 그게 3년 전인가 그랬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TV 화면에 나타나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겨울, 구석 엄마가 양순회관에 불쑥 들어왔다. 부동산 박 씨가 다녀가긴 했었지만 새 건물주가 그녀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아들 못지않게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던 여자가 느닷없이 양순회관의 건물주로 나타난 것이었다. 양순 씨도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얼굴이 잔뜩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귀 옆을 째고 바짝 당긴 성형수술 효과였다. 눈가의 잔주름이 지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평평하던 이마가 도도록했다. 보톡스를 맞았는지 표정이 어색했다. 코 밑에서 입가로 갈라져 강팍한 턱선으로 이어지던 주름도 사라졌다. 차라리 구석이의 누나라고 해야 맞을 듯했다. 잘못된 수술로 탄생한 도톰한 콧대와 쌍꺼풀의 부조화는 예전 그대로였다. 아따 뚫어지겠네. 아줌마
얼굴에 돈 들인 거 처음 봐요? 촌스럽긴. 뇌꼴스런 말본새도 여전했다. 헐어내고 다시 올려야겠네. 너무 낡아서. 느닷없는 선언이 양순 씨의 고막을 때렸다. 밑으로 띠동갑쯤 되는 여자의 꼬리 짧은 말버릇은 문제도 아니었다. 재건축이라. 비워달라는 요구와 다를 게 없었다. 양순 씨가 쌓인 불만을 안으로 삼키던 참이었다. 슬라브 지붕에서 새어 들어온 빗물이 주방으로 떨어지고 수도관에서는 벌건 녹물이 나왔다. 40년 넘은 2층 건물이 애물단지였다. 볼멘소리 해봐야 고쳐 주는 비용을 월세에 올려받을 게 뻔했다. 철거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로부터 2달 뒤 구석 엄마가 양순회관에 다시 나타났다. 추위가 가시기도 전이었다. 들어온 그녀가 출입문 바로 안쪽에서 멈췄다. 따라 들어온 찬바람이 홀에 놓인 탁자 4개와 신발 벗고 올라앉은 대평짜리 방바닥을 핥았다. 멋을 쥐어짠 40대 초반 여자의 짧은 치마 밑으로 냉기가 고였다. 굽 높은 부츠, 짙게 바른 입술, 목 뒤로 돌려넘긴 스카프, 모두 빨강이었다. 방금 서울의 방송국에 다녀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녀가 낭창거리는 허리를 카운터에 붙여 팔꿈치를 괴었다. 여기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양순 씨의 손짓에 그녀가 고개를 비틀더니 선체로 입만 달싹였다. 지나다 들렀다는데 서울 손님들을 접대할 식당을 찾는다고 했다. 아들이 속한 그룹의 전주 공연 준비차 내려오는 사람들이란다.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들이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샤넬 핸드백이 열렸다. 구석 엄마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속을 뒤적거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뜬금없었다. 무대 위 왼쪽에서 첫 번째, 구석이 이를 드러내 웃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공연을 마친 뒤 찍은 듯했다. 이거 걸어두세요. 잘 보이는 곳에. 그녀가 두리번거리며 벽을 훑었다. 액자로 만들어야겠죠? 양순 씨는 입으로만 웃었다. 시건방진 주문이었으나 거절하자니 뒷감당에 자신이 없었다. 아니 꼽기로 치면 10년 전에 삼킨 라면빨이 기어 나오는 기분이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양순 씨는 여러 날 가슴앓이를 했다. 구석 엄마가 식당을 나가며 등 뒤로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런 구닥다리 식당을 어떻게 소개하나? 서울 사람들한테. 여자가 문을 밀고 나갔다. 낡은 출입문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인테리어를 다시 꾸밀 형편도 못 되지만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건물 아닌가. 구닥다리라. 목구멍에서 모래맛이 났다. 양순 씨는 받아든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굴 위한 건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제 자식 자랑이려니. 사진을 화장실 옆 거울 모서리에 찔렀다.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아낸 뒤였다. 온다던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이 골목을 쓸었다. 싸전 식당 이마에서 현수막이 부풀었다. 소 씨가 들어간 뒤에도 양순 씨는 자신의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길가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다시 긴 숨이 빠져나왔다. 나는 그녀를 두고 가기가 못해 엉거주춤 먼 산만 올려다보았다. 개들이 목줄을 당기며 킁킁거렸다. 사진 이야기를 꺼내놓은 양순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망설이는 듯했다. 내 눈에도 그녀의 표정이 옹색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 수경이 내게 전해준 뒷담화가 있었다. 역시나 대상은 구석이네였다. 되먹지 못한 놈이라며 구석에게 손가락질들을 했었다. 뻔질나게 서울을 오르내리는 구석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동네 여자들이 킥킥거렸다.
걔네 즈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못 오게 헌디야. 사내에겐 여전히 여자와 아들을 멀리 두고 지내야 할 이유가 있는 모양이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미친들 못돼 죽었어? 다른 것도 아닌디. 한 여자가 구석엄마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내며 둘러선 여자들의 허리 꺾는 웃음이 날아다녔다. 구석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상이 골목을 누볐다. 사흘이 멀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녀가 아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가수가 된 뒤로는 구석이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었다. 나는 종종 사투리를 섞어가며 양순 씨에게 생색을 냈다. 내가 아주 양순회관 홍보부장이 되어불었단 게요잉. 강아지를 얻은 대가이기도 하거니와 팔자가 쉬 펴지지 않는 그녀가 딱하기도 했다. 일에 찌든 그녀를 볼 때마다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내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철없는 아들놈이 못 믿어워 쉬지 못하는 두 여인은 닮아 있었다. 지난 주말에 인터넷으로 단체 예약을 한 중국 여자들이 소원에 묵었다. 가이드는 없었고 리더격인 여자와는 영어가 제법 통했다. 그녀가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녀를 구슬려 9명의 젊은 여자들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안내했다. 치켜올린 엄지손가락에 헛웃음을 묻혀가며 데려다 준 곳이 양순회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여자들이 다행히 양순 씨의 오리구이 맛을 칭찬했다. 양순 씨가 민박집들에게 밉보일 수 없는 이유였다. 양순 씨가 이내 개면적인 얼굴이 되었다. 얼결에 사진 이야기를 꺼내놓긴 했지만 그걸 이용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은 듯했다. 하자니 치사하고 안 하자니 당장 손님이 빠져나가는 상황. 자칫 건물주에게 찍힐 수도 있었다. 느닷없이 구석엄마가 찾아와 그 사진이 벽에 걸려있지 않은 이유를 캐묻는다면 몹시 난처할 것이었다. 이미 윗동네에서 한 차례 쓴 맛을 본 양순 씨였다. 또다시 쫓겨날 처지가 된 그녀가 건물주의 위력 앞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냥 돌려주시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잘만 이용하면 광고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른 것 같았다. 생계를 위해 자존심을 접었다는 뜻이고 이웃 경쟁자들에게 오늘처럼 당하지 않을 전략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그렇더라도 나를 다그치긴 뭐한 처지였다. 상대가 심심찮게 손님을 보내주는 거래처인데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사진 한 장에 양순 씨는 어깨가 더 좁아져 있었다. 나는 양순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날 밤으로 되돌아갔다. 홍화백과 김화백을 만나 떠들어대던 공간을 천천히 더듬었다. 젖은 기억들이 소주병에 갇혀 쉽사리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먹어야지. 똥간 옆에 처박아두면 똥밖에 더 되겠소? 이런 건 크게 확대해서 액자로 만들어 걸든지 실크 프린팅을 해서 밖에다 플래카드로 걸어둬야 하는 거요. 야더를 캐리커처로 그려놔도 폼 나겠는디? 어찌 생각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두 화가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간간히 내 의견을 떠보았다. 야덜이 다 먹고 나서 사인을 했다는 요런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야 안 쓰겠소. 이 집 괴기가 아주 만나다는 증거로다가 말이지. 그나저나 야덜이 내려오긴 올 모양이지. 광고를 허벌나게 때려 쌓더만. S4U의 전주 공연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순 씨는 연예인들이 무슨 요술을 부려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얼결에 보여준 사진 한 장으로 사내들이 웬 호들갑이냐는 표정이었다. 아, 그리고 무엇이냐, 양 사장님. 그러면 내가 요걸 갖고 가서 큼지막하게 그려다 줄 텐께 지돌려 보셔잉? 어렴풋한 목소리들이 내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떠올랐다. 액자를 만들어 오겠다고 한쪽이 김화백이었던가. 아니다. 인심 쓰는 척 호기를 부릴 만한 쪽은 단일 후보가 된 홍화백이었다.
그들은 내친 김에 그 자리에서 단일 후보를 결정했고 결론은 홍화백으로 기울었다. 김화백은 약점이 있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동네에서 수입을 따로 챙기는 그에게 부러움과 질투가 늘 따라다녔다. 부러움은 뒤로 숨고 질투는 쏘다니는 법. 예술가의 순수성에 의문을 품는 세력들이 그의 평판을 갉았다. 그의 아내는 강적이었다. 남편의 바람길을 통제할 수 없는 여자의 악다구니가 한 몫을 했다. 후보들이 청렴성을 합창하고 나섰다. 행사 때마다 불거지는 구설수 때문이었다. 전임 총장들의 독선과 예산의 용처도 안주거리였다. 이번에도 김화백은 아닌 듯했다. 제멋에 사는 예술인들이 목소리 큰 후보를 밀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불구스름한 오리기름이 김화백의 길게 기른 턱수염을 타고 낙하했다. 불쾌해진 그의 얼굴에서 짙은 눈썹이 유난히 고집스러워 보였다. 튀어나온 배 위로 올려입은 청바지를 그가 물휴지로 닦아냈다. 통 넓은 청바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각지고 살집 없는 얼굴과 불어나는 배는 언밸런스였다. 그가 끄끄거리며 혁대를 풀었다. 나는 고개를 외로 꼬아 홍화백의 둥근 얼굴에 눈길을 얹었다. 홍화백은 성격도 둥글둥글했다. 주먹코로 통하는 그는 평이 아주 좋았다. 5살 연상인 그의 아내도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그녀는 어린 남편의 기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전직 국어교사인 그녀가 지난 가을 시집을 냈다. 시인도 예술인 마을의 당당한 회원이므로 그녀 역시 유권자였다. 최소한 2표는 확실하자녀. 홍화백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느린 말투로 김화백을 얼렀다. 올해의 촌장은 아무래도 홍화백 차지가 될 것 같았다. 홍화백이라면 맑은 리더십을 발휘해주겠지. 술값도 그가 냈다. 깨끗한 선거 운운하며 더치페이를 외치던 나만 머쓱해졌다. 그렇다면 사진을 챙긴 자는 홍화백인지도. 선거가 한 달 앞이었다. 촌장 자리에 반쯤은 걸터앉은 그였다. 양순 씨에게 액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인심을 공약처럼 던지며 자신의 서류 가방에 그 사진을 넣었을 것이었다. 양순 씨도 그 장면을 목격하진 못한 것 같았다. 기억을 짜냈다. 얼룩진 사진을 처음 건네받은 자는 내가 틀림없었다. 아, 나 좀 보시오잉? 식당 앞에서 마주친 양순 씨의 표정에 의심 같은 건 없었다. 그녀도 거기까지는 기억에 자신이 있는 것이었다. 아무튼 누군가는 가지고 있겠지. 나는 살점 붙은 뼈다귀를 문 개들을 앞세워 집으로 향했다. 양순 씨의 애처로운 눈빛이 자꾸만 따라왔다. 혹시 집에서 S4U 사진 못 봤냐? 오빠도 K-팝에 홀렸는 게비? 수경이 동그랗게 눈을 떴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진 속에서 웃는 구석의 포즈와 휘갈긴 사인의 위치까지. 소원에 없으면 두 화가 중 한 사람이 갖고 있겠지. 그래도 혹시나 싶었다. 취중에 벌어진 일이니. 술 좀 작작 마셔라. 벌써 치매가 왔냐. 쓸데없이 선거에 끼어들지 마라. 잔소리만 각다귀처럼 날아들었다. 에이, 괜히 말을 꺼냈나. 김화백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에 양순회관에서 봤던 사진 기억나시죠? 한참을 설명해야 했다. 내가 못 올라고 아그들 사진을 가져오겠는가? 그런 데다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한 표라도 더 모을 일이여. 요번에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면 그 짝 책임인 줄만 알더라고잉? 내 어설픈 잡돌이는 숙제로 되돌아왔다. 그의 말투가 부탁인지 압력인지 한참을 되짚어보았다. 아무거나 부담되긴 마찬가지. 맥 빠지는 핀자는 덤이었다. 홍화백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작업 중인가? 그가 그림을 그릴 땐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다고 했다. 문자를 남겼다. 그 사진 좀 찾아보시라고.
하루가 지나도록 홍화백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업소용 스마트폰은 자주 몸을 떨었다. 전화기에 대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미안합니다를 연발하던 수경이 잠깐만요 했다. 긴 설명이 이어졌다. 수경의 시선이 내게 얽혔다. 우린 벌써 예약이 다 찼어. 수경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초록 그림에 소개해 주려고? 갑자기 그 집 공실 걱정은 왜? 거긴 주말에도 빈 방이 있은께. 정답은 아니었다. 수경이 홍화백에게 보험을 들어두려는 것 같았다. 뭐 그렇다고 촌장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힘가진 자리는 아니었다. 지역방송에 얼굴 내밀고 제 그림값이나 올릴 뿐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될 일도 없었다. 다들 제주껏 손님 끌어와 먹고 사는 처지에 광고도 각계전투였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구설수는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이었다. 악성 댓글이라도 달려보라지. 그건 광고 전략의 실패를 의미했다. 광고란 소문과 한 몸. 나쁜 소문일수록 발이 빨랐다. 촌장은 심사가 뒤틀리면 죄를 뿌릴 수 있는 자리였다. 지자체의 알량한 문화 예산을 끌어와 동네 행사를 자주 열겠다는 게 그들의 단골 공약이었고 밉보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홍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건 알려줘야지. 뭐 이상할 것도 없잖아. 회장이 회원에게 손님 좀 밀어주겠다는데. 홍쌤하곤 둥글둥글 지내왔는데 계속 둥글게 굴러가면 좋지 않겠어? 수경이 손바닥으로 파도 모양을 만들며 멋쩍게 웃었다. 그렇잖아도 홍화백의 동네 평판은 좋은 편이었다. 그는 언제나 개량 한복을 입고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다. 점잖게 다려놓은 한복에서 제 사내에게 신경을 모으는 연상녀의 모성 본능이 느껴지곤 했다. 그는 실내에서도 좀처럼 모자를 벗지 않았다. 정수리를 덮은 동그랗고 조그만 녹색 모자는 그의 럭비공 몸매와도 잘 어울렸다. 모자의 중앙에 손잡이 같은 꼭지가 달려 있었다. 애호박의 윗부분을 잘라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대중목욕탕에서 마주친 홍화백의 뻥 뚫린 머리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키 작은 사내의 정수리가 그대로 드러났었다. 그 뒤로 홍화백을 생각하면 애호박과 반짝이는 정수리가 먼저 떠올랐다. 홍화백은 그 대신 주변 머리를 길러 모아 가지런히 뒤로 묶었다. 백발 섞인 말총머리가 그의 뒷꼭지에 매달려 걸음걸이에 맞춰 찰랑거렸다. 그림쟁이라고 광고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코믹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옷차림에서 청렴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갔다 올게. 수경이 끈을 당겨 샌들을 고쳐 신었다. 도저히 초록 그림을 못 찾겄디야, 옌병을. 좀 전에 소개해준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해필이면 구석에 자리를 잡아갔고. 나는 수경의 등에 대고 추임새를 넣어줬다. 인심 쓸어가는 사람에 대한 격려 같은 거였다. 해가 짧아져 밖이 벌써 어둑했다. 주말이라 방도 다 찼고 이젠 체크인 해줄 두 팀만 기다리면 되었다. 즐겨보는 예능 프로 시간이었다. 나는 관리실 벽에 걸린 TV 화면에 시선을 옮기며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다. S4U의 트라이앵글 송이 흘러나왔다. 가면을 쓴 출연자가 가수들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냈다. 춤 동작만으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렇잖아도 요 며칠 동안은 한바탕 잔치 분위기였다. 그 노래로 동네가 떠들썩했다. 온다 온다 하던 S4U가 마침내 전주 공연을 터뜨려 표가 매진되었다. 지방에서 사흘 연속 공연은 드문 일이라는데 인기를 짐작할 만했다. 특설 무대를 세운 실내 체육관이 작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는 조용히 묻혔다. 지역방송엔 관련 뉴스가 떴다. 몇 곡지의 정치 뉴스가 지나고
카메라가 도시의 넓은 대로변을 비추었다. 전주 시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K호텔 앞, 눈에 익은 길이었다. S4U가 투숙한 호텔은 입구부터 번쩍거렸다. 지나다닐 땐 몰랐는데 뭐든지 카메라를 통과하면 화려해지는 법이었다. 회전문을 돌리며 팬들이 로비로 몰려들었다. 짧은 뉴스였지만 기획 광고나 다를 게 없었다. 지역 방송사에서 S4U를 띄워주는 건 구석 때문이었다. 영빈이라는 예명이 자막으로 깔리는 인터뷰까지. 돌아가며 노래하는 팀에 리드싱어가 따로 없음에도 고향에 온 그는 이미 리더였다. 기자는 그에게 공연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고향 팬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법 어른스러웠다. 구석이 중국 공연을 앞둔 포부도 밝혔다. 한류 바람을 대륙으로 몰아넣겠노라고. 중국 시장이라 동네가 후끈 달아올랐다. 금의 환향이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S4U엔 견줄 수 없을 듯했다. 공연장에 가진 않았으나 은근히 기울어지는 관심까지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양순 씨와 동네 여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눈앞을 스쳤다. 물 오른 구석 엄마가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날아오르고 있었다. 어쩌녁이 마지막 회였으니 그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지금쯤 전주 시내 어딘가에서 자축 파티라도 하고 있을 것이었다. 구석이 팀에서 빠져나와 슬그머니 제가 살던 서학동을 둘러볼지도 모르고 나는 불현듯 뱃살이 꼿꼿해지는 긴장을 느꼈다. 그가 경찰서를 드나들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 겨울에도 그가 사고 쳤다는 소문을 두고 동네에서 어지간히 수군댔었다. 다행히 잘 무마된 모양이었다. 폭행 피해자는 매니저가 붙여준 여자 분장사라고 했다. 내부에서 적당히 합의를 했겠지. 구석 엄마가 바빴을 것이고. TV에 나오는 그의 갸름한 얼굴이 시한폭탄으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다. 아, 개버릇 남 죽었어? 쏠찬이 씨게 터질 틴께? 두고 보더라고잉? 구석 엄마를 흉보던 여자들의 점괘는 대충 그런 식이었다. 그저 질투려니 실소가 나왔다. 하기야 서학동 사람들 아니면 그의 개인사까지 알겠나. 아직 어린데 뭘.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감나무 카페에서도 논쟁이 한창이었다. 이번엔 예술성이 화제였다. 그걸 어디 소리라고 할 수나 있는감? 요새 아그더리 텔레비 나와서 떠들어 쌌는디 수선스럽기만 허지. 안 근가? 그런 소리 말더라고. 그랬으면 늙었다는 소리밖에 더 듣겄는가. 내게도 이 소리와 저 소리의 구별이 어렵지 않았다. 목어차를 마시던 두 노인은 어떤 소리가 더 중한지 따지고 있었다. 코수염을 기른 노인은 S4U의 전주 공연이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옥신각신하던 노인들이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뽑힌 명창들을 추켜세우며 언쟁을 끝냈다. 합의가 되었나 보았다. 우리는 거그나 구경 가세? 혀를 차던 코수염이 챙 짧은 모자를 들고 먼저 일어났다. 토박이들은 여전히 노래를 소리라고 한다. 노인들이 구경 가자는 곳은 버선코 같은 지붕선을 가진 청음당이었다. 한옥마을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에 올라앉은 대궐 같은 집. 한일 병탄 직전 전주갑부 송시윤이 대지 2,000평 위에 백미 5,000석을 들여 지은 전통 가옥이었다. 그는 소리꾼들을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며 마당이나 대청마루에서 공연을 시켰다. 국악인들이 몰려들자 일본인 관리들의 감시와 방해도 심해졌다. 그는 일부러 일본인 고위 관료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국악의 흥취를 받아들여 더 이상 정치적 해석을 삼가길 기대하며 그러던 중 일본인 경찰서장이 여학교에 다니던 송시윤의 딸에게 군침을 흘렸다. 40이 넘은 나이에 후처에게서 얻은 외동딸이었다. 서장의 요구에 시달리던 송시윤이 소리를 배우던 그의 여종을 선보였다. 타협책이었다. 재색을 겸비한 어린 여종은 송시윤의 첩이기도 했는데
그녀가 고심 끝에 주인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본시 잡초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민감한 법. 팔자를 고쳐보라는 권유에 그녀가 넘어갔을까. 꿩 대신 닭으로 서장을 겨우 달랜 송시우는 곧바로 자신의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 그렇게 지켜낸 소리들이 오늘날의 대사슴 놀이로 이어졌다. 요즘에도 청음당에서는 공연이 자주 열린다. 덜컥 대문이 열렸다. 수경이었다. 숲 넘어가는 호들갑이 마당을 가로질러 내가 걸터앉은 툇마루로 건너왔다. 오빠, 나 황당했잖아. 찬물이라도 마실래? 눈을 희게 돌리는 수경을 손짓으로 앉혔다. 글쎄, 거기 있더라고. 그 사진 말이여. 수경이 엉덩이를 바짝 붙이며 스마트폰을 열었다. 이거 맞지? 내가 단박에 알아봤다니까.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며 다 찍어왔다는 것이었다. 홍쌤은 출타 중이더라고. 그 집 마누라 몰래 찍느라 힘들었어. 객실문에 영빈의 캐리커처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초록 그림의 출입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래층 객실이었다. 홍화백의 작업실도 사진의 반쯤 잘려나왔다. 다음 컷은 위층. 세 개의 방문에 나머지 아이돌 가수 얼굴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모두 홍화백의 작품 일터. 캐리커처의 아래엔 A4 용지 크기로 비닐 코팅이 된 가수들의 휘갈긴 사인이 경우지게 붙어 있었다. 희성, 예철, 강우. 원본 사진 위의 사인들을 확대 복사한 게 틀림없었다. 수경의 스마트폰을 붙잡아 화면을 옆으로 밀었다. 마지막 사진. 아래층 거실이었다. 보라색 가죽 소파에 둘러싸인 갈색의 타원형 원목 테이블. 화가와 시인 부부의 품격이었다. 그 옆으로 앙증맞게 놓인 빨간 도자기엔 노란 프리지아가 꽂혀 있고 사각의 은빛 테두리가 테이블 위에서 은은한 조명을 반사했다. 이건 나오면서 찍었는데 손님들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갈 땐 미처 못 봤어. 소파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은빛 금속 액자. 그 사진이었다. 파리똥 같던 얼룩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사인은 그대로였다. 원본은 실외를 높여주는 법. 방문객들은 스타들이 초록 그림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고 여기겠지. 스타들의 방들이 조만간 입소문을 탈 것이었다. 그래서 수경의 얼굴에 바짝 눈을 붙였다.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 그냥 나왔지 뭐.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사진도 겨우 찍어왔다는 거였다. 묘하게 떨리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찾아가 빼앗아오고 싶었다. 괘씸한 생각이 불쑥 솟았으나 사태가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가지 말았어야 했어. 수경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그 자리에 있던 홍화백의 얼굴이 오리기름처럼 비릿하게 떠올랐다. 수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모른 척할까? 그럴 순 없었다. 양순 씨의 볼멘 소리가 귓전에서 앵앵거렸다. 이번 공연으로 S4U의 몸값만큼 그들을 내세운 광고 효과도 덩달아 오를 터 물기 고이며 붉어지던 양순 씨의 눈동자도 어른거렸다. 막상 불러 세워놓고 제대로 다그치지도 못하는 처지에 구차한 물건을 기어이 찾아내 걸어야 하나. 그녀의 눈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싸전 식당 소 씨의 두꺼운 입술과 바람에 불룩해지던 현수막이 내 머릿속에서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다. 오늘 밤 이대로는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냥 부딪혀 볼게. 골목을 느리게 걸었다. 불어 가다서기를 반복했다. 홍화백의 말총머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무작정 언성부터 높일 일은 아니지. 시 쓴다는 마누라가 사진에 욕심을 냈을까. 홍화백이 참외서리를 하는 기분으로 챙겼을지도 모르고 그가 문자를 받고도 연락을 못한 이유를 생각했다. 겨드랑이가 끈적거렸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후텁지근한 밤 공기 탓이려니
나는 그날 밤의 양순회관을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했다. 초등학교 뒷문을 꺾어 새로 들어온 경찰지구대 앞을 지났다. 밤늦게 들어온 투숙객들 한 무리가 왁자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전주천 북쪽으로 올라가 이 밤을 흥청거릴 것이었다. 왼편엔 영업을 마친 서하기발소가 닫혀 있었고 맞은편 버드나무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영감들도 보이지 않았다. 시멘트길 끝으로 100보쯤 더 걸었을까. 가로등에 비친 초록색 나무 간판이 다가왔다. 또다시 머리가 지끈거렸다. 바지 주머니가 부르르 떨렸다. 오빠! 가지마! 거기 찾아갈 필요 없다고. 수경이었다. 궁금하면 뉴스 검색부터 해보시든지. 그녀가 새된 목소리를 눌렀다. 나는 전봇대 아래서 발을 멈췄다. 나무 간판이 눈앞으로 바투섰다. 좁은 골목 모퉁이를 꺾어 열댓 걸음이면 홍화백의 집이었다. 스마트폰이 환하게 열렸다.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뉴스를 찾았다. 미간을 바짝 세워 눈꺼풀을 몇 차례나 들었다 놓았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들이 떴다. S4U가 현행범으로 한꺼번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머물던 전주 K호텔 로비. 맨 앞이 구석이었다. 모두들 고개가 가슴에 붙어 있었다. 겁먹은 얼굴들. 나는 뉴스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늘 새벽 1시경. 폭력 사범이라니. 공연을 끝낸 뒤 긴장을 푼 가수들이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모양이었다. 두 여자의 사진이 올라왔다. 눈을 가린 얼굴에 퍼렇게 부어오른 피멍이 보였다. 맞은 자국은 허벅지와 팔뚝에도 있었다. 이건 구석의 솜씨인지도. 기어이 그 버릇이 고향에서 도진 건가. 여자들의 다급한 신고에 경찰이 호텔 안으로 들이닥쳤단다. 피해 여성들은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어린 팬들이었다. 이어서 경찰이 S4U 멤버들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번엔 앵커의 목소리. 양순회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행히 파장할 시간은 아니었다. 내게도 한 잔이 필요한 밤이었다. 고고도에서 부서진 별들이 힘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한옥마을 남쪽 사람들 사진 한 장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